안녕하세요. 9월 8일 금요일 출발 성공 투자 시작합니다. 이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애플의 충격을 좀 받아갔습니다. 애플이 이제 아이폰 15 공개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2,000 정도 증발했고요. 그리고 연이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도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좀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 아마 애플 관련주들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네, 애플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테슬라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국내 증시에도 함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한판 보면서 어제 우리 장은 어땠는지 점검해 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은 양 지수 모두 흘러내렸습니다. 코스피는 0.59%, 코스닥은 1.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숫자들만 봐도 어제 시장의 흐름 가늠이 됩니다. 코스피 2,470억 원 개인 순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코스닥은 2,151억 원 순매수세 유입이 됐습니다. 반면에 외인과 기관은 팔자세로 일관했던 하루였습니다. 외인들은 코스피에서 그나마 좀 매도세가 덜했는데 대신에 기관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고요. 코스닥에서는 또 외인이 반대로 더 큰 거래 대금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물론 달러가 역대급으로 강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지금 시장에 눈에 확 띄는 주도 테마가 특히 대형주 단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동력을 좀 내려가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이 압도적인 우위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상승했던 종목 187개에 비해서 하락했던 종목은 700개 종목에 육박을 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1,149개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유, 고유가 그리고 고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 상승하는 테마는 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일 산업뉴스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로봇 테마는 이번에도 강했습니다. 진격의 로봇이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던데 일단 대기업들,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한화도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푸드테크 쪽에 집중을 할 거라고 하죠. 10월에 설립을 합니다.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 한화 관련주 이렇게 벌써부터 종목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젠엑스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해시태그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모션 제어 솔루션, 국내 유일의 기술력으로 모션 제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은 집중을 했습니다. 아젠엑스텍은 상한가에 무난하게 안착을 했고 휴림로봇,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도 강했는데요. 자율주행 레벨 3의 법 그리고 보험 제도를 정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벨 3 주행이 가능하게 되면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기아는 또 연말에 EV9 모델에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옵션으로 추가하겠다라고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유진로봇과 캠트로닉스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자율주행 테마가 완성차 쪽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기계 쪽까지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자율주행 농기계입니다. 레벨 3 자율주행 단계와 농기계 쪽에 적용되는 3단계 자율주행은 조금 다른데요. 대동과 TYM 같은 경우는 3단계 자율주행을 넘어서 이제 4단계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고 대동은 사실 농기계 쪽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 포스코와의 협업 이슈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농기계 쪽 대동은 10% 넘는 상승폭, TYM은 2.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타 특징주들도 함께 볼까요? 펜트론이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초토 물량 수주했다라는 이야기는 전일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한가 또 한 번 무난하게 안착을 해줬고 프로이처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69억 원 규모의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소식으로 15%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HD현대는 오늘 특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텐데 과연
이 이슈가 오늘의 세로 뉴스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게 되는 뉴스가 될지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는 5% 넘는 상승폭이 나와줬는데 오늘 아람코 회장과 현대, HD현대 만난다라는 이슈도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반기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섹터였는데 이제는 그 힘이 좀 약해졌나요? 방전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단어도 하이투자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는 100만 원까지도 한 차례 붕괴가 됐던 에코프로였습니다. 24일 만이었는데요. 8월에서 9월 일평균 거래대금의 감소폭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대표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7,200억 원, 일평균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금양도 2,900억 원, 포스코 퓨처엠도 2,850억 원, 일평균 거래대금이 줄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장중에 저가를 100만 원을 깨는 모습에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 종목들도 어제 일제히 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메리츠증권에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거래대금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관심주보다는 소외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장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급등락 종목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종목들 투자에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키워드는 하이투자 에코프로비엠 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2차 전지 업종의 밸류 프리미엄이 축소돼야 한다. 최근의 하락세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과연 2차 전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계속해서 투자자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2차 전지 흐름이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호재도 물론 있습니다. 이번엔 테슬라가 과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충전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소재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혜주로 한국 기업들이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IRA 세부 지침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는 핵심 광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의 FTA 체결국, 일본을 포함한 FTA 체결국입니다. 추출 가공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 집단이죠. 생산 광물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될 텐데 여기에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은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중국이 여기 리스트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3개사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 중국의 CATL입니다. 파나소닉과 LG에너지솔루션에 중국산 소재 변경을 테슬라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CATL-향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는 주로 중국 시장에 판매되는 전기차에 탑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테슬라가 특별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파나소닉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공급받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주로 북미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중국산 소재는 변경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한 겁니다. 테슬라가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소재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파나소닉과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산 양극재, 중국산 음극재를 줄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원샷 정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대형주 위주의 다우존스 지수가 그나마 시장을 버텨내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과 S&P 500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키워드는 애플입니다. 애플과 중국,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폰 출시를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에 이런 제재가 나온 것은 미국의 제재의 보복의 의미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화웨이 살리기의 의미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이슈 먼저 짚어보게 되면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 공무 쪽에서 사용을 금지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정부 기관, 정부 유관 기관까지 일제히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애플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수정 앵커가 언급했듯이 시총도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고용 지표들도 나왔는데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만 3천 명가량 더 줄게 나왔습니다. 보통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도 일라이릴리 노보노니스크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2%대 상승 나란히 보여줬습니다. 저희 이 시간 브리핑을 통해서도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이야기 이번 주에 많이 전해드렸는데 비만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치매와 중독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에 두 종목 모두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자, 애플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의 5일 중 흐름인데요. 크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중국 공무원 대상 아이폰 사용 금지령이 국영기업과 정부기관까지 확산할 수 있다. 이 이슈가 애플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고 애플과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퀄컴은 애플의 칩을 제조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D램을 공급하고 있는데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는 중화권이 애플의 세 번째로 큰 매출처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의 3,940억 달러 중에 18%가 중국향 매출이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셔야 될 텐데 최근에 아이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실적에서 확인을 한 만큼 이 이슈가 얼마나 또 애플의 주가에 그리고 애플의 매출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장이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아이폰 팔릴 것이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가 중국 내에서 새로 공개가 되면서 완판 행렬을 이어갔다라는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일정과 관련해서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이 화웨이도 살리고 미국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포석이 중국 내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7나노 공정을 사용한 AP 5G 특허 그리고 성능에 대한 문제, 특허 침해한 것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잡음이 불거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벌써부터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내 아이폰 관련주들 위니아에이드, LG이노텍, 자화전자, 더구전자 이런 종목들 자리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 함께 영향받을 가능성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이폰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원샷과 미국 시장 정리 그리고 국내 시장 이슈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금요일인 만큼 투자 전략을 더욱더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 앵커 오늘도 많이 준비하셨죠? 네, 여러 가지 산업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섹터가 있더라고요. 먼저 어제장에서 네이버가 간만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사실 그동안 누적으로 이 생성형 AI를 우리가 만드는데 뭐 1조가량을 투자했다. 그리고 정말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는 생성형 AI를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챗 GPT, 바드 같은 서비스가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 속에서 네이버의 주가가 6월 말에는 18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게 8월 초에는 24만 원까지 훌쩍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금리가 올라가고
불구하고 또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능에 대한 우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가 됐는데 이거 생각보다 좀 그저 그랬다. 챗 GPT나 바드와는 별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공개 당일에도 접속자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일단은 좀 답변이 지연됐고요. 오류가 발생하며 실망감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 당일에 6%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바로 하루 만에 이를 반납하면서 7% 거의 8% 가까운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연초에 29조 정도였는데 8월 7일에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9월 5일에 최근에는 34조까지 4조가량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5조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하루 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도 크게 감소했는데요. 8월 7일 대비해서 9월 5일로 좀 계산을 해봤을 때 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에 대해서 실망한 이 투자자들이 네이버를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제 네이버가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고요. 일단 지금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의 주가 당분간 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AI를 공개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수익화 모델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에도 광고 수익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는 주가가 횡보 구간을 거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IBK 투자증권에서도 반도체 업황의 호황에 따라서 3분기 말부터 4분기까지 국내 경기라던가 업황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광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그쯤에 네이버의 주가도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좀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거치거나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었어요. 메리츠증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원래 챗봇을 공개하고 나면 나중에 이게 학습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다. 어떻게 좀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점점 성능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B2C의 수익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우려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지금 광고의 마케팅부터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까지 통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10월부터는 확실히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주가가 어제 올랐는데 삼성전자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외치게 됐죠. 단독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개발에 네이버의 생성 AI 하이퍼클로버 X를 도입하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한 언론사의 보도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기업용 AI 서비스를 삼성전자가 이용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유로클라우드 4 하이퍼클로버 X라는 건데 여기에 첫 번째 고객이 바로 삼성전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이제 직원들한테도 12월에 사내에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공지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해서 정보의 유출이 없이 이 자사 데이터들을 하이퍼클로버 X에게 학습을 시켜서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LLM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네이버가 장중에 4% 가까이 올라가면서 22만 2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름폭을 좀 줄여가면서 한 1.2%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관련주들이 주가가 장중에 크게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 10% 이렇게 올랐지만 크라우드웍스도 폴라리스 오피스도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투자 조직에 투자를 받은 이 기업 중에 첫 번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 쪽에서 여기 이제 지분의 일부를 좀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크라우드웍스를 찾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뉴스도 단독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하이퍼클로버 X의 파트너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클로 반대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일단 역시나 오름폭을 줄이긴 했지만 상승으로 마감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이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은 뭐 광고라던가 웹소설, 웹툰 같은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웹소설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웹소설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60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장의 규모도 벌써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내 11개 웹소설 플랫폼의 매출을 기준으로 좀 추정을 해보니까 2020년에는 6,400억 원 규모였던 시장이 어느덧 1조를 넘었습니다. 62%가량 훌쩍 증가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가졌는데 창작자와 이용자 이렇게 좀 나눠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자를 보니까요. 평균 수입이 연 3,4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이쪽에서 투잡 형식으로 웹소설을 만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작업 시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지금 단독 창작 비중이 7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용자의 수 앞서 얘기 드렸죠. 거의 60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웹소설을 이용하는 빈도를 보니까 한 번 보면 거의 웬만하면 매일 본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웹소설을 보다 보면 이제 보다가 끊기는 게 싫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 결제를 하는데 그 유료 결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78% 정도를 기록했고 평균 결제액도 10,000원을 뛰어넘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웹소설의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네이버 하면 데이터 센터도 빼놓을 수가 없는 이슈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의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AMD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사수 CEO가 AI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한 달 전보다 최근에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이쪽에서 강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2027년까지 AI 가속기 시장이 1,50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0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AMD의 매출 비중 중에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20에서 25% 정도를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에 투자를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러면 같이 좀 묶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네이버,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콤텍 시스템, KINX 등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어떤 종목도 좀 체크해보면 좋을지 네이버에 대한 전략부터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그룹주가 어제 정말 강했습니다. 장중에 다 같이 올라갔고요. 일부 종목들은 하락으로 마감 짓긴 했지만 이렇게 세 종목은 강세를 좀 유지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대동단결이다 이런 얘기를 좀 어제 혜은 앵커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농슬라라는 또 기대감도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대동이 최근에 포스코와 함께 이 특수환경 임무 로봇 개발 MOU를 맺었습니다. 그 소식이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대동 기어가 상한가로 대동금속, 대동 이런 종목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농슬라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제 좀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이미 이 농부가 운전을 하고 나머지 농사 업무들은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정말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고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 3단계 콤바인 트랙터의 출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농기계 시장이 약 20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율주행이나 드론 부문이 한 해 평균 1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국내 시장은 여기서 한 1% 수준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동은 굉장히 해외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죠. 대동이라던가 지금 보시면 TYM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농슬라 관련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들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시간 가능하다면 계획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산업 뉴스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단독 뉴스도 좀 많아서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위고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벤티지랩이 위고비 먹는 약을 이제 만든다. 뭐 내년 중에 이제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단독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인벤티지랩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펩트론 등등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추가적인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에서 비료의 원료
원료인 요소의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비료나 사료나 요소수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적혀있는 종목들만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또 전해진 뉴스인데요. 이 삼성 SDI가 국내에서 다시 한번 ESS 사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입찰 공고가 나온 제주 쪽에서 이 BESS 중앙계약 시장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독주 체계가 무너지고 다시 한번 이제 양강 체제로 경쟁 체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금 원전 섹터 오늘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 정부에서 처음으로 원전의 운영을 허가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쪽에서 북미 호텔 2,000곳에 전기차 충전기 2만 대를 설치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한 번 더 충전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런 뉴스들까지 담아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거래 대금도 다소 줄었고 거기다가 시장 지수가 끌어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시는 장세는 그렇게 좋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변동성이 많은 금요일 시장인데 그럼에도 저희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종목들의 등락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전략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세워보시죠. 잠시 후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변동성이 대체로 많은 금요일 시장인 만큼 진만쌤과 함께 오늘도 시장 전망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진만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또 이렇게 금요일 시장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게 되실 텐데 최근 들어서 지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양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하락하는 종목들의 개수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또 특히나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의 이 방전된 모습들, 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전망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제시드렸던 게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고 삼성전자가 7만 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중간에 이제 에코프로는 잠깐 깨졌다가 올라왔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7만 원 선을 사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미국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꽤나 낙폭이 심했습니다. 장 초반에 해서 거의 1.7%, 8%까지 하락을 했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짙었다가 다행히도 좀 밑꼬리를 많이 달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 이제 거셌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인플레이션 데이터 수치 여전히 2% 라인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좀 코멘트를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용시장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막 달고 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줬는데 일단 어제의 미국장이 여파는 그 이제 중국발 이슈가 있죠. 이제 애플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제 좀 산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애플의 좀 과대한 낙폭 거기다 디즈니까지 좀 하락이 거세게 좀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혼조세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낙폭을 많이 줄였다라고 이제 감안을 하면서 그래도 오늘 시장 그리 나쁘지만은 않게 시작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쪽에 좀 체력들이 방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이제 뭐 지수 편입 이후에 사실 조금 성장 동력을 많이 잃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주들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 자체가 조금 줄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형주들의 좀
좀 등락폭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시장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 DX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서 공략을 잘하게 될 경우에 의외로 중소형주들보다 또 수익이 안정적으로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저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살짝 성장 동력이 좀 정체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코멘트와 함께 포스코 그룹주들은 여전히 성장 동력 자체를 많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를 만한 구간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섹터 내에 2차 전지 내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들의 상승을 보고 그 이후에 뭐 리튬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단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밀림에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간단한 2차 전지 코멘트 드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혼조가 돼서 이제 아무래도 테마단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등락폭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이제 뭐 요소수 관련주 혹은 이제 비료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는데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체의 시장 난이도는 조금 이제 심심한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반도체 쪽에 조금이나마 돈이 들어오면 상승세 나오는 종목들 많이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진만쌤 출연을 하셨을 이 시간에 삼성전자는 7만 원 지지 여부, 에코프로는 100만 원 지지 여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종가 기준으로 거짓말처럼 그 가격대를 지켜줬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100만 원 선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봐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100만 원 구간은 베팅을 해볼 만한 자리긴 합니다. 다만 100만 원이 깨지는 음봉이 나와서 마감했었을 때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조금 손절을 해보실 필요도 있는데, 지금 정말로 이제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7만 원대는 지지를 해야지만 반도체 단에 있는 종목들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사실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만 에코프로의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의외로 또 지지선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또 이제 지수의 순풍이 불었을 때 또 에코프로가 이제 5% 7% 이상 오르면서 오히려 중형주보다 성익률이 더 좋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자리는 베팅해 볼 만한 자리다라는 말씀과 함께, 다만 100만 원이 깨질 시에 손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0만 원 선 자리는 굉장히 그래도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인데 다만 야수의 심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주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만쌤은 사실 포스코 그룹주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내주셨고, 어제 이 시간에 해주신 이야기가 5일선 왔다 갔다 하는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등락이 꽤나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포스코 DX 또 되게 웃겼던 게 또 5일선 지켰습니다. 또 되게 이제 밑꼬리를 달고 해서 사실 변동성이 어제 정말 극에 달았는데, 사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막 4% 5% 나오는 게 흔치 않은 일이랍니다. 막 오히려 또 그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일단 현재는 포스코 그룹주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 만한 구간이고요.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포스코 DX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홀딩스나 뭐 포스코 퓨처엠 혹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 같은 세 가지 종목단에는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밴드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지지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충분히 베팅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만약 13일 이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CPI 상승빔이 나올 수도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 만약에 그 전까지 오르면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 전까지 내리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13일 CPI 발표에 대한 선반영으로 좀 조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상승률이 또 노려봐도 될 만한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역시 우리가 그렇게 밀어놓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종목별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슈에 따른 대응도 함께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스닥은 애플이 끌어내리고 애플의 발목은 중국이 잡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 애플 관련주들도 비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아이폰 이제 신작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조금 이제 매수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많고요.
저도 이때 관련주들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 어제 좀 LG 이노텍과 이제 BH의 낙폭이 조금 과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일부 매체가 다룬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기사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가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좀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좀 한 번에 또 등락폭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오늘이 바닥을 좀 잡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LG 이노텍이나 이제 BH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단부에서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국향 매출이 많은 건 사실이라서 중국 쪽에 매출이 제한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지 않다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두 가지 다 열어놔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고 루머고 혹은 이제 설사 사실이다 하더라도 둘이 이제 어느 정도 화해를 하는 액션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아이폰을 중국에서 막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아이폰 은근히 또 중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지켜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LG 이노텍이나 BH, 특히 BH 같은 경우에는 기판주들 내에서 조금 실적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관련주들 우려에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진만쌤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열어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가 매수로 삼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BH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네이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를 대대적으로 한 이후에 오히려 시총이 증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살짝 반등이 다시금 나와줬는데 네이버를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이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일단은 사실 저도 클로바 X 써보긴 했는데 그렇게 좋다라고 이제 느낌이 사실 챗GPT와의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 갭 혹은 이제 데이터의 그런 사이즈의 좀 차이가 여전히 좀 체급 차이가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쓸만은 하다. 그 다음에 참고로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해 갈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이제 뭐 당장의 이제 실용화까지는 아니겠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성장 가능성의 일부분으로 좀 존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사실 뭐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고 일단 먼저 코멘트 드리겠고 어제 이제 드디어 이제 가게를 차렸는데 손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단독 기사긴 합니다만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클로바 X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게 챗GPT를 쓰기엔 좀 제한이 되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력이다라든지 이런 협업에 대해서 조금 제한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고 갤럭시 같은 경우 일단 국내 판매량이 꽤나 높은 편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만약에 가게를 이제 클로바 X라는 가게를 차렸는데 삼성전자라는 고객이 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기술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이렇게 되면 추후에 다른 고객들도 많이 이제 좀 협업을 하면서 광고 쪽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AI로 또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또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도 많이 맡고 있고요. 사실 뭐 이제 챗GPT의 이제 회사인 뭐 오픈 AI도 사실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지금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 즉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뭐 인상이 좀 제한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자체의 성장 동력에 이제 클로바 X라는 이제 오픈 AI가 조금 더 이제 과속화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재보다는 높은 시세를 유지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이제 롱텀으로 보시죠. 사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제 좀 넓게 보고 멀리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20만 원 초반대라고 하면은 좀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다시금 주목을 해볼 만한 시점이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볼 만한 시점이 도래했다. 그 가격대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 이슈도 붙어 있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그렇게 흐름이 막 그냥 엄청나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흐름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다뤄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이슈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필수 불가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는 워낙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조그만 이제 테마성 이슈들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실제 수익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갖고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안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중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단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KINX가 가장 일단은 뭐 장기 투자하기 좀 적합한 종목 중에 하나다. 실제로 네이버양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 한 번 정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실제로 조용한 것과는 다르게 데이터 센터의 시장 크기와 국내 파이 실제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뤄지지 않는 뭐 정말로 이제 주도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도주가 되게 충분할 만한 하나의 요소들로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국내에서 그렇게 큰 흐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고 있는 이 필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역시 긴 호흡으로 바라보기에 그리고 앞으로 매기가 쏠리기에 좋은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진만픽은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사실 정말 요즘 종목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워낙 이제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뭐 정책적인 모멘텀 따라서 괜찮은 섹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 저출산 관련주인데요. 이제 출산율이 계속 안 좋습니다. 계속 안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서포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기에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테마성 이슈로 보시기 좀 괜찮은 종목이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아가방 컴퍼니나 이제 이렇게 뭐 위류 관련주들의 일부 이제 저출산 테마성 이슈로 오른 이력이 좀 있는데 요즘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꿈비나 이제 상엔터 같은 이런 종목들 이제 유아 이제 가구 혹은 유아 애니메이션 다루는 그런 종목들이 저출산 관련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로 그렇고 전반적으로 일단 한 번 정도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기 좋은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라는 좀 코멘트 드리면서 꿈비와 이제 쌈멘터 이제 사실 이게 말하기 좀 어려운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쌍엔터라는 그런 종목 두 종목 한번 코멘트 드리면서 일단 한 번 정도의 단기 시세 혹은 이제 장대 양봉 정도로 좀 노릴 만한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비 그리고 발음이 좀 어려운 SAMG, 쌈지엔터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 진만쌤의 픽으로 오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만쌤께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저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언을 해주셨고 오늘은 SPG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HB 테크놀로지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 전략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HB 테크놀로지 어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나오긴 했는데 일단 관련해서 좀 오버슈팅의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시초가에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한 번에 매도하시기보다 일단은 박스권을 좀 이탈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추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제 분할 매도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10%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분할 매도 또 이제 다음날 또 분할 매도 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 쓰시면서 어느 정도 박스 상단부에 진입이 된다라고 하면 4,200원대죠. 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매물이 출회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4,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매도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G도 저희가 이야기 더 추가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로봇들이 빠질 것 같은 자리에서 계속 뚫리고 있습니다. SPG도 어제 굉장히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두산 로보틱스 이제가 가시권 안에 들죠. 한 9월 중순 정도까지는 뭐 여기서 조금 쉬어가다 더 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맞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로봇주들의 단기 테마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조금 더 시세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항상 이제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신규 매수하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보유자분들만 조금 더 두산 로보틱스 상장 가시권 이제 혹은 이제 경쟁률 청약 이전까지는 갖고 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이번 주 화요일에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어제 상한가 바로 이렇게 시세 만들어줬고요.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 화요일에 공개해주신 종목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종목들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진만쌤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